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은우입니다. 올여름 휴가 제주도로 여행 가기 걱정스럽게 됐습니다. 141번 메르스 환자가 확진받기 직전에 제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환자 병원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의료진 앞에서 마스크를 집어던진 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가 어려운데 제주 관광 큰 타격받을지 걱정됩니다. 메르스가 무섭지만 과도한 공포가 더 무섭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내 기득권을 없애겠다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얘기, 기득권 타파,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조수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런 회의 비공개로 합니까? 일단 공개를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나기 위해서 혁신을 그만큼 강조를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선 정말 그 난상 토론을 겪더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쇄신 조치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좀 취재진들도 공개를 기대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비공개였고요. 그래서 이 위원들 개인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고 대체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었고요. 조금 전에 한 3시 40분쯤에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막말이 오갈까봐, 싸울까봐 비공개한 건 아닙니까? 혁신위원들이 막말을 한다기보다요. 이제 워낙에 민감한 사안들, 특히 오늘 회의는 3번째 회의였습니다만 당내 기득권 내려놓기가 주제였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감없이 공개를 해서 이렇게까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 오갔는지 대각은 없습니까? 주제를 보니까 좋은 얘기는 다 모여 있더라고요. 구조 기득권 타파하고 불평등 해소, 정당 강화, 좋은 얘기는 다 있거든요. 네. 바로 지난 15일 회의에서요. 혁신위원회의 5가지 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대로인데요. 그 중에서 당내 기득권 구조 타파를 가장 시급한 혁신 과제라고 보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금방 브리핑 내용을 봤습니다만 조금 의아한 점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당 윤리심판원에서 합당한 징계 조치, 그러니까 이 막말에 대해서 당 윤리심판원에서 합당한 징계 조치가 내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천이라든지 당직 인선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건요. 당 윤리심판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정당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윤리위원회를 한 걸음 더 격상시켜서 정말 독립된 기구에서 외부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기구에서 강도 높게 논의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혁신위에서 당 윤리심판원이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마치 혁신위에 예속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 막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만 이것이 어떤 바람직한 정당으로 가겠습니다만 공천과 당직 인선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게 마치 또 의혹을 사고 있는 공천심사위와 같은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질 거다라는 지금 어떤 오해를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 사장, 그런데 기자 입장에 중립적으로 봤을 때 특권 타파, 특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일단 당에는 어느 당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만 주류가 바로 이제 일종의 권리를 많이 가진 분들. 기득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라고 봐야겠죠. 기득권 타파. 그러면 문재인 대표를 상징되는 그 사람들이 타파돼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통상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바로 당내 기득권부터 논의가 됐다면 이 당 대표부터가 솔선수범을 해야 혁신위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권한이 강화가 될 수 있겠죠. 좀 의아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득권, 특권을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 친노계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히려고 하는 생각은 여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무총장 인선 때문에
지금 또 계파 갈등이 계속 점점 더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지난 15일 혁신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면 당 대표부터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가라. 그랬는데 바로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말까지 했다면 본인 스스로부터가 기득권 내려놓는 것,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고질, 악성적인 고질이지만 이번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고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계파 갈등입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문재인 대표가 이 봉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신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어떤 당직에 고위직에 끌어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상식선에서 당내 주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기존의 체제가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종걸 대표도 반대하고 있네요. 네,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류 몫으로 원내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무총장이 갖는 권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4월 총선,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내 의원들의 가장 1차적인 목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선출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총장이란 자리는요, 당 조직과 재정을 총괄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정무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내대표가 원내 총무였던 시절에는 당 사역하면 흔히 대표, 사무총장, 원내 총무 이렇게 됐다가 원내 총무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사무총장은 잠깐 주춤했습니다만 지금도 이 재정 문제와 당의 조직 문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막강한 요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총선과 같은 선거에서는 당연직으로 공천심사위원이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년 4월 총선에서 절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오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13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공천의 프리미엄을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라든지 문재인 대표라든지 모두 마음은 내년 4월 총선으로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 문재인 대표 그리고 주류부터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점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조직 쥐고 있고 돈 쥐고 있고 공천의 영향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사무총장이 기존 주류에서 맡는다. 뭐 기득권 내려놓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 대표가 당직 인선 하나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 대표가 총장 하나 임명 못하냐? 물론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을 하더라 할지라도 이게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예전에 제왕적 총재와 같은 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계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28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것이 계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특히 28 전당대회 때 당대표 당선된 직후 첫 인선이 수석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김경엽 의원. 수석 사무부총장이라는 건 이 총선 등에 있어서 모든 선거의 공천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아주 요직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조정랑 자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파워 있는 핵심 자리인데요. 그 핵심 자리에 친노인 김경엽 의원을 앉히기 위해서 이 최고위원회에서 무려 3번이나 고성이 나왔고요. 비주류 진영에서 정말 마지못해서 승인을 하는 그런 일까지 겪은 터입니다. 그런데 수석 사무부총장에 이어서 또 4.29 재보궐선거 직후에 이 재점화된 이 갈등의 골 가운데 이 내년 4월 총선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계속 삐걱대는 것 참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이쯤 되면은 그냥 난 나대로 내 길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친노는 친노대로 갈 테니까 있든지 남든지 가든지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최재성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재성 의원은 경기 남양주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경기 남양주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렇게
당선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동국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486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떤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능력만으로 봤을 때는 사무총장이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능력만으로는 네. 된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불출마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 능력으로 봤을 때나 불출마 선언을 한 그 경험으로 봤을 때나 이런 걸 고루 따지면 적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은 너무나 지금 굉장히 갈등의 골이 크죠. 그렇죠. 당이 네. 꼭 쪼개질 위기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제대로 봉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정말 하나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혼을 하느냐 이런 위기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좀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도계라고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과 제가 조금 전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최재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또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재성 의원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한 번 선언한 것을 잘 뒤집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 깊은지 지금 여과 없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친노 주류인 친노인 김경민 수석 사무부총장 이어서 사무총장도 간다. 그러면 이 임명에서 강행을 하면 친노 비노 갈등이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혁신위원들은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 혁신위가 이 문재인 대표라는 대표의 어떤 당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친노 비노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인사를 강행한다고 하면 이걸 봉합하려고 온 혁신위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점 때문인데요. 예. 지금 혁신위의 기능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 기득권 내려놓기를 제1의 선결과제로 한다면 지금 각종 브리핑이나 어떤 그 혁신위원들의 말에서 읽혀지는 어떤 공천 얘기보다는 예. 정말 당내 혁신 내려놓기를 위해서 혁신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당대표를 비롯해서 주류가 어떤 점부터 해야만 진실로 당내 기득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표 마이웨이 가는 건지 친노의 길을 그냥 그대로 우리 밀어붙이겠다는 건지 문재인 대표 2차 당직 개편안이 예상안이 있네요. 네. 예.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이죠. 확실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재성 사무총장, 그리고 김관영 수석 사무부총장, 박광원 비서실장, 안규백 전략 홍보위원장. 저기는 뭐 어떻게 주류 뭐 친노, 친문 어떤 쪽입니까? 비노. 네, 이 김관영 지금 김관영 의원의 경우에는 이 김한길 전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했죠. 네, 그래서 비주류로 분류가 됩니다만 예. 이 사무총장을 이 주류에서 강행을 시킨다면 예. 이게 수석 사무부총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비주류는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고요. 예. 박광원 의원의 경우에는 친 김한길이면서 친 문재인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작년 730 재보궐선거는 바로 김한길 당시 대표 체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때 수원 영통에 공천을 받았는데요. 입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선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친문.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박광원 의원은 양 계파에서 뭐 특별히 어떤 이른바 비토 세력은 없는데요. 또 박광원 의원 원래 성격이 굉장히 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광원 의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규백 전략홍보 쪽은 어떻습니까? 네, 저분은? 안규백 의원의 경우에는 원래 뿌리는 평민당에서 시작을 했고요. 박상천 전 대표와 함께 당의 어떤 그 사무국을 오래 맡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재선 의원이 됐고요. 예. 지금은 정세균 전 대표와 아주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주류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주류에 많습니다. 가깝다. 어찌됐건 사무총장이 주류 친노 그리고 뭐 친문 주류에 가깝다 이러면 어차피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는 2차 당직 개편안도 주류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네, 우선요. 예. 이 주류와 비주류를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예. 무엇보다도 핵심 인선은 바로 사무총장입니다. 네, 사무총장이다. 우리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한다고 해서 국무총리와 장관 일일이 다 어떤 숫자를 비교해보진 그렇죠. 않습니다. 예. 네, 바로
국무총리로서 읽혀지는 어떤 내각의 성격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당직 개편 인사의 역시 핵심이자 정점은 사무총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총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최재성 의원이라는 주류 측 의원을 강행하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주류 측은 바로 공천에서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신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012년에 친노가 중심이 됐던, 문재인 당시 의원으로서 주축이 됐던 그 2012년 공천 사태가 다시 한번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당이 쪼개지겠죠. 황교안 총리가 됐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아니고. 오늘 뭐 투표는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56표 나왔네요. 네, 저는 이렇게 여야가 단 한 표의 반란표 없이 이렇게 똘똘 뭉칠 수가 있나. 네, 이렇게 참 좀 놀라워했고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사안마다 친논이, 비논이 대립이 심한데요. 이 황교안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는 정말 단합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저도 좀 이해가 의원 총회가 오늘 총리 인준 투표 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론 투표는 없다.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론 투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표가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본인이 뭐 야당에서 그렇게 강하게 청문회 때 몰아붙인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인준 표결 마친 뒤에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될지 또 재앙이 될지 두고 보겠다. 방해와 재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불만,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청문회 내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부실 청문회가 됐다라는 주장인데 문제는요. 이 주장이 굉장히 궁색하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는 이틀이 아니라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 야당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검증을 했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준비하고 공격할 걸 만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얼마만큼 발로 뛰면서 진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느냐. 이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새겨 봐야 된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가 됐으면 성완종 특별수사팀이 끝납니까? 네,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이제 성완종 게이트, 이른바 성완종 전 회장이 남겼던 메모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중립적으로 해라. 이렇게 구성된 게 특별수사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총리 인준 표결이 이루어지고 총리가 임명장이 받으면 이 수사팀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기본적으로 일단 어렵다.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또 이 뇌물을 돈을 건넸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쪽이 서로 주장이 너무나 엇갈리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뇌물 공여자가 분명한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부분에 대해서만도 그렇게 썩 매끄럽다라든지 속이 시원하라든지 이런 수사 결과가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죠. 네, 아마도 검찰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경에는 특별수사팀의 수사 종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총리 통과된 거는 우리 조 차장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국정 공백도 있고 하니까 잘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 이 황교안 후보자의 각종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불명예스러운 총리다. 이런 비판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52일 동안이나 이 총리가 공백 사태로 있었던 점, 그리고 현재 이 메르스 전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수선한 점, 그리고 대통령이 이 메르스의 총괄사령탑으로 국무총리를 지목한 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총리가 있었어야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게요. 지금 52일 만에 국무총리 임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정원 총리 때라든지 또 어떤 보건복지부 장관 사태 이후라든지 늘 공백이 2달, 3달씩이 꼭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어떤 국정의 공백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뒤늦었지만 황교안 총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결국은 그들끼리 하겠다. 그래서 속내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피습을 당한 것은 어제 새벽 0시쯤. 예, 친노가 아닌 비노, 비노는 새누리당이 보낸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한 김경엽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친노, 비노 간 개파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친노 진영 김경엽 의원 엄호에 나섰습니다. 친노에게 김경엽 의원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일까요? 이상원 변호사, 장성호 건국대 교수 함께하고요. 조순 차장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막말 원조, 징계받을 원조는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의 막말, 그 다음에 김경엽 의원의 막말. 누가 더 셉니까? 뭐 당연히 김경엽 의원이 더 세죠. 그거는 뭐 간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간첩이라고 하면 좀 알레르기 반응 가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경엽 의원의 어떤 돌발적인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혁신이 만들 때부터 예. 이미 전부 다 정해진 수순이다. 정의 수순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이런 그러니까, 말을 한다 해서 상대를 자극해서 상대를 나가게 한다? 아니죠. 예. 혁신이 만들 때 예. 벌써 여기에 친노 쪽의 사람이 혁신위 위원장도 되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그다음 당연히 비노가 반발하죠. 반발하면 누가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김상곤 위원장이 대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누가 총대를 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혁신이 나오면 분명히 공천 문제 나오고 공천 문제 나오면 비노, 반노 어떤 보수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예. 이 말 나오는데 이때까지 기득권 세력을 친노에 대해서만 기득권 세력 그랬지 않습니까? 예.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경우에 누가 나선가 공천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기득권 세력을 몰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쪽 오래 취재하셨으니까 지금 여성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상황 예상이 됐고 이 상황에서 친노를 엄호하면서 비노를 공격할 주자로 김경엽 의원이었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네. 일단 지난번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바로 옆에 있었던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 사퇴 이런 예. 막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을 빚었는데요. 그 어떤 정청래 최고위원의 그 발언 때문에 4.29 재보궐선거 패배를 이유로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 이런 주장이 쏙 들어갔습니다. 모든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다 정청래 최고위원으로 갔고 예. 과연 정청래 최고위원의 그 막말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이냐 이것만 그렇죠. 지금 예. 관심 모아졌는데요. 이번도 같은 결과입니다. 어떻게요? 네, 어떤 이 문재인 대표가 과연 이 사무총장 등 인선에서 탕평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어떤 그 친노의 어떤 문재인 대표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 김경엽 의원의 이번 막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일종의 뭐 좀 비약을 하자면 네. 음모론까지는 아니어도 물타기 본질적인 어떤 친노 비노 갈등을 친노의 개파주의 이런 걸 숨기기 위한 어떻게 보십니까? 친노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림수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경고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차 2단 공격 있지 않습니까? 시간차 2단 공격. 네, 그 김경엽하고 정청래 의원이 시간차로 막말을 하면서 혼란스럽게 해놓고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징계를 열어서 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결국은 노리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시간 끌다가 공천 룰에 가서 비노를 제거하는 그런 전략이고 제거하기 전에 지금 박지원 의원, 조경태 의원을 징계유예 해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 전략의 일환으로서 친노만 가져가면 이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물타기 있죠. 예. 섞어서 하는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가다가 예. 결국은 자기들 편은 쏙 빼고 경고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이 친노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 공학적으로 또 우리가 음모론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현대 정치가 음모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장 교수님 워낙 훌륭하시니까 경고로 끝난다 했는데 아까 요새 육참골단이라 그러나요? 예. 혹은 좋은 말로 하면 읍참마소 예. 이걸로 비노 친노를 갖다가 제거하거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징계를 할 수도 있다. 봐라, 이 두 사람 우리가 제거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거기에 마땅히 비노 반노도 가라. 그리고 그 두 사람 나중에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면은 뭐 국무총리나 중용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뭔가는
하나를 짊어지고 예.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고 정도로 그칠 가능성도 그때는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묶어서 할 때는 경고 정도로 가겠지만은 어떻게 이게 그 앞으로 수순이 잘못 풀리면은 당신들이 좀 대신에 그 칼에 손에 뭐 피를 묻혀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징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까? 네. 우선 이 김경엽 의원의 발언이 왜 주목을 끄느냐. 바로 비노는 새누리당 세작.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비노는 새누리당 간첩. 네. 예. 그런 표현인데 이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대표직을 내려놔라. 책임을 져라. 이런 분들을 향해서 당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 이분들은 기득권 세력이다. 내년 총선에 지분을 달라는 사람들이다. 내가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이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맞습니다. 마당입니다. 기억나네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직접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이 김경엽 의원이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봐서 이 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네,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예, 공천권만 예, 탐하는. 그렇기 때문에 김경엽 의원의 발언이 특히 문재인 대표가 그토록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그런 사무부총장까지 오른 분이기 때문에 예,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한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파장이 훨씬 큰 거거든요. 그리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과연 이 기득권 타파라든지 당내 이 계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당의 혁신 조치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 막말의 범주에 김경엽 의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논평에 가깝게 발언한 박지원 의원까지 이렇게 그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이 혁신위가 진짜 어떤 친위 부대가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을 더 가중시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엽 의원과 왜 박지원 조경태 의원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재단하려 했느냐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 선봉장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논리가 있듯이 지금 김경엽 사무부총장 정청래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선봉장으로 그렇다고 해서 선봉장을 같은 사람을 칼로 벨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뭐 칼로 베고 다음에 중요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정치는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교수님 말씀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혁신위 구성을 보니까 저는 전위대의 역할을 하는 전위위원들을 구성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는 그 아나무인식의 어떤 그런 당 운영 방식이 내년 총선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센데요. 내용을 보면 비노는 새누리당의 간첩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김경엽 의원이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전위 부대, 호위 부대다. 이 부분도 말이 좀 세죠? 아니 비노 반은 충분히 그럴만한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김상곤 위원장 할 때부터 좀 그런 느낌은 들었지만 그래도 비노 반은 대놓고 이야기는 못했죠. 왜냐하면 김상곤 위원장이 중앙정치무대 한 분도 아니고 비록 그 진보적 색채는 강했지만 그래도 그 확신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혁신위원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조국 교수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뭐 친노의 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들어올 때 벌써 그렇게 이 비노 반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쉬운 거는 문재인 대표가 이 혁신위를 잘 활용했으면은 그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여러 가지 화살을 갖다가 막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이 혁신위원장을 비노 반노 중에 한 분을 초빙해야죠.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그 김상곤 위원장 뭐라 그럽니까? 이 혁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저는 오히려 그게 전략가라면 새정치연합에 오히려 그분들이 혁신위를 마구 때리고 문재인 대표, 혁신위조차도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걸 하게 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줘서 이게 문재인 대표가 그걸 참고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의 무능이라든가 뭐 이런 친노만 챙긴다든가 이런 색깔이 많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이걸 못 참아가지고 문재인 그 대표는 법조인이니까 자기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 법조인들은 좀 그렇습니다. 자기 말에 반대하면 왠지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못 참는 바람에
지금 이런 오히려 못 찾는 정도가 아니고 김경엽 의원 같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혁신위의 그 색깔이 완전히 뭐 노랗게 물들어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이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은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천자는 비노 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 김경엽 의원이란 친노 인사의 막말에다가 이 지금처럼 계파 갈등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최소 4개 그룹에서 분당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망을 내놓은 발언을 같이 김경엽 의원의 막말의 범주에 넣으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분이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문재인 대표와 가까웠구나 이런 의혹을 낳기 충분했고요. 또 혁신이 출범 당시에 한 혁신위원은 작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졌다고 대표직을 물러난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야말로 책임 정치를 안 한 거다. 이런 어떤 비주류를 향해서 돌직구를 날렸기 때문에 이동학, 혁신위가 계속해서 이거는 친노와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 오해도 더 키울 수가 있고 불만도 더 키울 수가 있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서화숙 윤리심판원 막말로 논란이 된 분이 또 막말을 심판해야 되는 지경이 가고 김경엽 의원 얘기가 있고 이동학 혁신위원 얘기 있고 이게 쭉 1년에 마이웨이 주류는 그냥 주류대로 가겠다라는 의도된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친노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배타적이고 두 번째는 응징력이 강하다는 거죠. 다른 세력 인정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한 사람을 감싸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응징력이 강한 것이 친노 집단의 특성인데 지금 1년의 과정을 보면 그 특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4.1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대표직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지났다.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심판을 받냐면 나중에 총선 때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혁신하면 다른 말로 하면 새정치 아닙니까? 이미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정치가 지난번에 안철수나 김한길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실패하고 하차를 했고 그러나 지금 혁신위원이 띄워지면서 혁신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혁신안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구체적인 혁신안을 던지는 순간 분당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당에 기름을 붓는 격의 그런 혁신 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막말이라든가 이런 곁가지를 놓고 쭉 시간 끌기 하는 겁니다. 혁신안을 던지는 순간 분당으로 갈 수 있다. 이 지금 혁신위가 참 이 박자가 안 맞습니다. 앞바퀴 뒷바퀴가 따로 노는 형국인데요. 그럼 차가 안 굴러가죠? 지난번 회의 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 막말 부분을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하면서 막말의 유형까지 3명의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에게는 내년 총선 문제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날렸는데 문제는 과연 이 혁신위가 의원들의 막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화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록 혁신위 구성 전에 한 말이지만 정말 말이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서화숙 위원의 이 발언들을 볼 때 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 의혹을 갖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에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오늘 서화숙 위원회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말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는 혁신위에서 의원의 누구의 막말을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또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막말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강기정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어서 앞으로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서 막말을 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그런 법제화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김경엽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이 징계 수위부터 결정하고 난 다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막말 처벌법 공동 발의자가 정청래 의원이네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막말의 당사자가 막말을 처벌하자고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하도 이 공갈 발언 파문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좀 변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문제는 예. 제가 좀 흥미로운 게 이 막말 금지 법안이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막말까지 다 총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NS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쏟아낸 게 바로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몇 년 전에 그 같은 당의 의원인 그 김춘진 의원이 인터넷에 선풀 달기 운동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좋은 댓글 달기 운동. 악플 대신에 예, 예. 정말 좋은 말들을 좀 붙이자. 예. 네, 이런 선풀 달기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네. 예. 그래서 김춘진 의원이 기자들에게 아이고 참 좀 민망하다. 이게 좋은 취지인데 서명을 안 한다. 이렇게 소개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정청래 의원이 이번 그 공갈 파문 때문에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서명을 하는 게 맞았죠. 형님 살려주세요까지 했으니까 마음이 달라졌죠. 제 생각에는 저게 정청래 의원이 누구한테 전부 그 자문을 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헌성이 강한 법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호남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 이런 걸 전부 다 처벌하자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견해하고 어떤 그 개인에 대한 모욕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만일에 저 말대로 그런 막말까지 좀 처벌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표현, 예. 자유는 죽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정청래 의원이 어떤 퍼포먼스로 퍼포먼스. 나 이제 자숙하고 예. 앞으로 좋은 사람 될 거야. 이런 취지지. 저게 실제로 법으로 되고 그다음 법이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합헌으로 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같이 뭐 해석을 보니까 해석들이 참 따로 많네요. 저같이 법의 문외한도 보면은 헌법 표현의 자유 위반 같은데요. 그리고 예. 저것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 호도용으로 저렇게 하는 퍼포먼스 정치 이벤트의 일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요. 이 표현의 자유에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비하하는 말들이 너무 난무해서 참 문제라는 생각은 굉장히 큽니다만 모든 사안을 법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팍팍해지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런 법제화를 외칠 것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아무튼 참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막말 방지법을 하신다고 해서 이상돈 교수는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상돈 교수는 박근혜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캠프에 계신 분이 이분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영입을 하려다가 계파 갈등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새정치 국회의원들 모으고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내용이 이렇습니다. 혁신위에 대해서는 성공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혁신이 성공하기 힘들다. 진보만이 옳다는 생각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도 싸운다. 근데 얘들은 주방에 싸우는데 이 당신들은 객석에서 온 국민이 다 보는데 싸우지 않냐. 이런 식의 어린이들, 아이들식 표현을 하면 그런 표현을 했고요. 물갈이. 오래 한 분은 용태도 아름답다. 그런데 이름 석자만 돼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을 영입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대해서 큰 존경심이 없어서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전직 대통령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뭐 진보만이 옳다는 생각 버려라 많은 얘기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묶여서 전직 대통령이 위대한 유산이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선은 이 당내의 최대 계파인 친노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그 자유롭지 않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 중에 이 공을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에 집착해서 노무현 대통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놔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 친노 때문에 결과적으로 옛 민주계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친 DJ계라고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파 갈등에서 항상 근본적으로 DJ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냐 이런 계속 주장이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고검장, 고등검사장이면 매우 높은 거죠. 검찰 중에. 초차관이라 그러죠. 차관과 장관 사이.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변호사를 하다가 칼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조폭이 찾아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인데요. 이 건설 업체 대표를 지냈던 이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박영수 전 고검장이 맡았던 사건 의뢰인의 반대편에 섰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패소를 하게 되니까 은연중에 이 상대편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고검장이 뭔가를 잘못해서 정관예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신이 패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지금 전해졌고요. 패소는 민사에서 하는 말이고 형을 받았죠. 이분이 박영수 검사장이 나중에 변론을 했던 사람이 위증죄로 고소된 다음에 박영수 전 고검장이 변호했는데 거기서 위증을 해서 자기가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원한을 품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가해자 이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검찰의 고위직 출신이면은 정덕진 씨가 증인 나와서 분명히 위증을 했는데도 어떤 고위 검찰 출신을 이용해서 무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고위 검찰 출신들의 어떤 그 검찰에서의 어떤 그 로비로 인한 정관예우로 인한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게 이분이 실제 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게 터져 나왔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뭘 한 말씀드리면은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돼서는 이분이 지금 변호사 선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가해됐으니까 이분의 변호인도 역시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 전부 다 변호권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본인의 개인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변호사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고위공직을 가진 것에 대한 검찰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한 부정이나 불신 참 걱정됩니다. 저 수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겠죠. 참 우리나라 정덕진 씨 얘기를 해야 조금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덕진 씨는 이 슬롯머신 업체의 대부입니다. 그런데 이 정덕진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를 맡아준 게 박영수 전 고검장이고요. 바로 건설업체의 이모 씨. 그러니까 이 박영수 전 고검장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피습한 분. 이분은 상대편에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이 어떤 재판 결과에 있어서라도 어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상대 측을 흉기로 찌른다거나 이런 어떤 테러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근데 박영수 고검장의 행위도 과연 변호사 윤리에 적합한가 그건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덕진 씨를 수사했던 분이거든요. 수사했던 분이 변호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자기한테 조사받던 사람 다시 변호했다. 이유열을 막론하고 하여튼 폭력은 극악범죄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법과 제도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81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의 비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울린 임종 편지 얘기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홍익걸 서울대의학 박사 박태균 식품의학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슈퍼전파자라는 표현은 정확히 맞습니까? 네. 10만 감염시켰으면? 그렇죠. 보통 한 8에서 10명 이상 감염시키면. 외국에도 이렇게 80명씩 감염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한 명이? 네,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에서는 제일 많아야 8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병원이 밀집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명을 같이 감염시킬 수 있는 찬스는 있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 8명, 7명이 가장 많은 건데 80명, 그것도 늘어나 81명 됐다는 것은
뭔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유력한 원인은 우리나라 특유의 그 바이러스 밀도가 굉장히 높은 응급실 환경이 가장 유력한데 예. 그것만 갖고는 조금 너무 이 많은 분들에게 전파력이 강하게 바이러스가 퍼졌으니까 그분들의 DNA를 한번 조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분 보니까 81명 감염시켰는데 체중이 100kg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면 감염시킬 힘도 더 크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제 네. 아무래도 네. 이분이 덩치가 크니까 뭐 폐활량도 크고 해서 가래가 많이 나왔을 거다. 예. 이런 걸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뭐 제가 볼 때는 근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별로 없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체구는 좀 작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폐질환을 앓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면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서 훨씬 많은 바이러스나 가래를 배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단지 거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슈퍼 전파자가 되었을 거다. 이거는 연관성이 굉장히 좀 낮아 보여요. 뭐 또 얘기 분분합니다. 예. 실제로 그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미. 그 입원 전에 이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이분이 30대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호흡기 질환을 이미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그 병하고 비슷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이제 갔냐면 13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15일 날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일본 환자하고 서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일본 환자한테 만나가지고 일본 환자한테 옮은 거죠. 그러니까 옮은 상태에서 이제 21일 날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서 27일 날 이제 다시 27일 날 이제 예. 삼성 서울병원 갔다가 29일 날 확진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있었어요. 예. 있는 상태에서 이 역시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훨씬 더 어떤 전파력이 빠른 그러면서 아주 그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은 그런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아직까지 뭐 정답은 전혀 안 나온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그 근거가 논문으로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체구가 많이 나간다고 전파력이 높다 이런 건 저도 아직 논문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생물학적인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체구가 많으면 세포의 숫자도 많고 조직의 숫자도 많고 그래서 튀어나오는 바이러스의 개수도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체구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연관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분이 100kg이 넘는다는 게 이제 언론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아마 14번 환자가 지금 안 그래도 좀 공공의적으로 이렇게 막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비난까지는 아니도 위축이 되겠죠. 체중까지 공개가 되면 아마 이제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또 14번 환자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한두 명 감염시킬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이러스가 변이된 게 아니냐는데 아직도 이건 답이 안 나왔죠. 네. 예,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요. 이제 우리나라 그 환자 한 명이 중국으로 간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당국이 이 환자에게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염기서열을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지금 미국의 진뱅크라고 하는 곳에 일단 업로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다음날 우리나라 당국이 우리도 분석을 했는데 하면서 자세한 그 염기서열은 얘기하지 않고 이제 결과만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려져 있는 표준하고 비교할 때는 99.55%.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환자한테서 분리된 것과는 99.82%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8%의 차이가 나야 새로운 변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클레이드라 그래서 그냥 종으로 사람으로 치면 또는 동물로 치면은 다른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 그러니까 뭐 사람, 쥐, 개 이런 것처럼 다른 걸 얘기하는데 바이러스에서는 그렇게 뉴클레이드라고 얘기할 때는 8% 이렇게 10%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우 유사한데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약간의 변이가 생길 것은 0.01% 또는 뭐 0.0 뭐 한 2% 정도로도 그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99.55 또는 99.82 가지고 변이가 없어서 전파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완전히 100%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주 0.01%라도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기 서열 자체를 한번 공개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공개해가지고 다른 어떤 국내 이거 관련된 환자들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아주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사실은 아미노산 한두 개만 바뀌어도 감염성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14번 환자가 81명을 감염시켰다. 이 과정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 쪽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대통령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 짧게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이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차단이 되면 종식으로 가는 데에 어떤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저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병원장이 큰 죄를 지은 사람 같다.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삼성서울병원이 그만큼 충분히 잘못했나요? 잘못한 부분이 있죠. 예. 예, 그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27일부터 뭐 29일까지는 예. 그 몰랐다니까 뭐 얘기가 되는데 29일 이후에는 이제 평택에서 왔다는 게 통보가 된 상태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6월 초까지 시간이 한 일주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라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빨리 공개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 번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그 대형 병원들 우리나라 빅5 병원이 연간 매출이 뭐 보통 1, 2, 3, 4조 수조 원대입니다. 아, 조단이군요. 엄청나네요. 예, 조단이기 때문에 예. 만일 이제 바이러스 그게 유행했다는 게 알려지면은 몇 천억이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순손실이. 그러네요. 사실은 의사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좀 아쉬웠지만 그때 좀 용기를 내서 공개를 하고 빨리 이 조치를 취했더라면 한 아쉬움이 남다는 얘기죠. 예. 네. 14번 환자가 81명 감염시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있을 때 마스크 안 썼다고 합니다. 예, 이건 괜찮습니까? 원래 규정상 쓰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때는 예. 통상적인 감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감기라고 하면 지금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뭐 마스크를 쓰고 이런 처치를 사실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일 수도 있으니까 전염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확산을 방지한다고 하는 기본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는 못한 것이죠. 예. 사실은 이제 처음 이 환자가 여기 왔을 때는 어떤 질병을 의심했냐면요. 자기 본인도 그랬고 결핵을 의심했습니다. 결핵을 의심했다고 하면은 결핵 환자가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병원 내에서 활보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서울병원이 잘못했네요. 예, 마스크를 씌웠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 결핵 만약에 그렇게 그게 의심되고 물론 결핵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결핵은 아니고 다른 호흡기 질환이었는데 예. 그래도 결핵이 의심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건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좀 제가 놀란 게 삼성서울병원에 음압병동이 없대요. 아니 제일 큰 병원에서 음압병동이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음압병동이 없다기보다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병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술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좀 음압병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 나오고 있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음압병상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문제는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의 이제 뭐 감염내과 과장이 이제 국가가 뚫린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에게 좀 좋지 않은 발언이긴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초대형 병원도 이런 전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없었고 응급실은 여전히 돗대기 시장처럼 붐볐고 감염 환자, 비감염 환자 막 섞여갖고 돌아다니고 그런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제도라는 게 이제 이 건강보험은 재정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국가 재정으로 투입되는 공공의료는 무지무지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예방 주사라든지 응급 뭐 체계라든지 이게 허술하잖아요. 그런 단면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뚫렸다고 하면 우리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삼성서울병원이 아니고 다른 빅5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저는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압병상 자체가 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이유도 아까 35번 환자가 이제 거기 삼성서울병원은 저기 의사인데 그렇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좀
왜 그랬을까? 되게 그 삼성 서울병원도 굉장히 명성 있는 병원인데 굳이 삼성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이유가 아마 음악 병상이 아마 없거나 부족했거나 했기 때문에 옮긴 건데 보통 이게 하나 만드는데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다른 병상보다 한 병상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감염을 관리하려고 하면 기본이 이제 음압병실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3억 원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인색했던 거죠. 더욱이 이 병원의 원장님이 사실은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이분이 이제 감염내과 아주 최고 전문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음압시설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병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솔직히 답답했는데 어저께도 전해드렸지만 임종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오늘 또 딸이 뭐 이제 전화로 임종을 한 그런데 그래야만 됩니까? 메르스 환자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딸이 전화로 해야 될 정도입니까? 이 옷 입고 가서 임종하면 안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임종을 앞둔 케이스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 그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막을 이유가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장구를 잘 갖추고 현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바쁘시고 방역하느라고 정신없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좀 챙겨드려야 하지 않나. 가족들에 대한 예의인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전화로 하고 뭐 간호사가 대신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응급 사태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것까지도 다 챙기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보호장구만 잘 착용하면 그렇게 임종을 맞는 가족을 만나고 나왔다고 해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드려도 되는데 그 병원에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그렇게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은 돌아가신 분도 메르스와 관련이 없고 그리고 또 자가 격리된 그 가족도 메르스가 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관련이 없는데 우연히 그분이 그 발생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종조차도 이번 못한다고 42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르스 환자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결과론적으로 그렇더라도 지금 얘기한 그런 사례도 지금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전화로 임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황을 지켜본 간호사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딸이 아까 한 얘기가 내 전화도 안 받았잖아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인공호흡기 다는 날 딸이랑 우리가 통화를 했었어요. 딸이 엄마랑 통화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거부했었어요. 엄마가 인공호흡기 달 정도로 우리가 판단한 상태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서 전화 안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게 서러운 거예요. 딸은 나랑 마지막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저희가 어찌됐건 우리가 좀 과잉한 측면이 있는 겁니까? 그래도 이렇게 과잉할 정도로 해야 작은 텀이라도 감염될 루트를 차단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는 뭐 과잉이라도 많이 과잉인 것이죠. 이렇게 과잉이지 않고 충분히 뭐 임종을 지킬 수 있어도 감염 확산의 가능성이 뭐 없는 상태로 얼마든지 임종을 지키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하는데 메르스 사망자 화장은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3시간만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이것도 그냥 뭐 그 전염병 방역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 법이 저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세균 패스트 같은 게 아니고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그럼 시신이 되면은 그 몸 안의 바이러스가 이제 불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피부에 묻지만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또 이렇게 모두 다 일괄적으로 화장을 하고 이게 옳은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병원이 과잉한 겁니까? 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현행 법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건 법은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일종이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반드시 만약에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본인 가족들이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끝내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화장을 하는 거를 뭐 아마 권하실 거예요. 화장을 하는 거. 그런데 이제 화장을 할 때
일단 그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세포가 죽게 되면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가 살아 있어야 거기에서 생존하고 정식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실링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실링이 잘 된 상태에서 화장을 하면 거의 뭐 감염 확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그 우려가 너무 큰 그런 상황에서 자꾸 좀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 사연이 안타까운 사연이 더 있습니다. 예, 서울의료원의 경리병동 수간호사 얘기인데요. 자녀를 만나거나 보지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 여기 근무한다는 거 알면 아마도 정말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전화 안 받아. 찬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 못 안아주는 거 알지? 그러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 전에 42번 환자 장례 전화 임종했던 그때 그 간호사 얘기인데요. 이 얘기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안아줄 수가 없습니까? 저기서 일하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안아주면 안 됩니까? 그 샤워를 하고 안아줘도 되는데 예. 제가 권하기로는 당분간은 안 하시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분들이 환자를 보살피고 있고 물론 보호장구를 하고는 있지만 혹여 본인이 이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도 일부러라도 본인이 아마 아이를 안 안아주고 싶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환자를 직접 대하고 계시는 분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스스로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호장구라고 해서 완벽하지가 못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거 자가호흡 이거 할 때 또 보면은 사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 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장구 지금 현재 D급 보호장구 가지고는 도저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분이 보니까 24년 경력의 간호사인데 네. 격리병동 근무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또 100명 보낸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들의 노력이 참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고요. 이 심폐소생술하다 감염된 분도 지금 뭐 폐렴이 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맞죠.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본인이 간 거고. 네, 그리고 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글도 간호사분들이 많이 올리고 있고 요즘 간호사들의 이 노력들이 많이 돋보이잖아. 메르스 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국민들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쳐드려야죠. 저희가 지금 계속 오해들 좀 과잉하다라는 측면, 전화 임종, 화장 그리고 자녀를 안는 문제, 앉지는 말라고 하셨고요. 당분간은요. 헌혈은 어떻습니까? 헌혈은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우선은 일단은 건강하다 그러면 면역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뭐 거의 몸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바이러스가 주로 호흡기를 감염하고 사실 이제 이렇습니다. 호흡기를 감염시키는 이유가 이 바이러스가 가서 붙는 수용체라고 해서 DPP4라고 하는 게 이 주로 호흡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장 질환, 즉 콩팥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도 콩팥에 DPP4라고 하는 그 리셉터가 있어서 아마 피를 통해서 거기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바이러스가 직접 콩팥을 공격한다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도 없어요. 아마도 뭐 다른 방식으로 콩팥이 공격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피에 심지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피로 누출될까 이것마저도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폐에 있을 가능성이 많고 피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가 요즘엔 피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피의 성분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혈 이꼴 애국이다라고 말하신 분이 계시죠. 김우정 대표인데요. 이분은 헌혈 불발됐습니다. 왜 그런지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먹는 약이 안 된대. 근데 원래 강화도에 갔다 온 사람은 헌혈 안 되고 혈장 뽑는 그 헌혈은 되는데 그거 하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먹는 약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아이고 참 벌써 내가 헌혈도 안 받아주는 나이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오해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헌혈할 때 나이는요 69세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김무성 대표가 지금 64시니까 나이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나이가 먹어서 전립선이 안 좋아서 약까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 가운데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그게 이제 잘못하면 뭐 기형을 유발한다라든지 해서 이걸 드시는 분들은 이제 헌혈 대상자에서 누락이 되거든요. 뭐 그뿐 아니라 뭐 건선 치료제 여러 개가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연배로 봐서는 아마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유력합니다. 유력하다. 약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헌혈을 안 한다고 합니다. 헌혈을 안 하는 심리는 뭡니까? 하여튼 뭐 피를 뽑으면 무조건 병 걸린다 이렇게.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제 헌혈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장소를 갔다가 나는 좋은 의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혹시 감염의 위험성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일회용을 다 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혹여라도 또 남에게 썼던 것을 나에게 다시 재사용을 해서 그런 데 대한 우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헌혈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헌혈차가 차 안에서 하면 좀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메르스는 혈액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혈액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헌혈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렇게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헌혈하는 자체를 꺼린다고 하면은 조금 차 좀 오픈시켜 놓고 열어놓고 그리고 또 시간도 조금 사이를 좀 두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혈할 때 뭐 열이 난다라든지 그러면 다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네. 걱정 마시고 헌혈하시라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건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